주셨는데요.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시니크네시 베이엔 진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발표 주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생태계와 공동체의 복원력 강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진마 선생님은 특히 동티모르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니크네시 베이엔 진마 선생님은 그동안 환경보호, 생태계 관리, 그리고 식량 안보, 재난 위험 관리,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 UN 개발 계획에서 에티오피아의 기후 탄력적 녹색 성장실 책임자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수석 전문 자문관을 역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특히 이 동티모르 사례를 통해서 이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와 생태계의 복원력을 증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역시 15분이십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저장님. 저를 따뜻하게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앞서 다른 연사분들과 더불어서 이번 포럼의 주최 측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무형유산센터 또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너무나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서 이 전체적인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공동체 그리고 생태 회복력 강화에 대해서 저희 동티모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짧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도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생 국가입니다. 독립을 2002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 면적이 한 15,000제곱킬로미터이고요. 인구는 한 118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또 어업을 생업으로 삼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인구는 연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2가 해안지대뿐만 아니라 저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생태 다양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저희 연안 지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적색, 빨간색으로 보여 있는 것이 취약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연안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도 굉장히 노출돼 있고요. 동티모르 지역이 이 영내에서도 가장 해수면 상승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람, 침식, 염수의 침입, 폭풍, 가뭄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구가 자연에 그만큼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위기가 더욱더 증폭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자연을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기후변화에 더욱더 노출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공동체 회복력, 복원력을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이 복원력이 무엇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공동체가 저희가 이제 복원력이 있다, 회복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여러 자연 재난이나 자연 재해나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재난이 발생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 생태적인 역량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역량 또 경제적인 역량도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태, 전체적인 환경도 그 공동체의 복원력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기초적인 자원이 있는지, 기초적인 인프라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또 문화적인 체계, 또 사회적 자본,
등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복원력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앞서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무형의 여러 자원과 지식, 관습 이런 것들이 이게 공동체의 복원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복원력이 있기 위해서는 잘 기능을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잘 기능을 하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시스템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 공동체 복원력을 결정짓습니다. 아주 복원력 있고 회복력이 있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가 서로 상호 의존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제도 그리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이 생태, 그러니까 저희 주변 환경,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구 증가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티모레스트, 저희 동티모르과도 같은 작은 도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가 매우 취약합니다.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구의 너무나 빠른 증가가 이제 자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원이 그만큼 착취되기 때문에 고갈이 되고 그러면 생태 다양성, 생물 다양성 자체가 또 악화됩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유례 없는 위기를 저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해서 교통량은 발달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천연 자원을 광물 자원을 계속해서 착취를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저희 전체적인 생태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어획이나 불법 사냥, 이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량에 대한 식량 공급망 자체에 대해서 변화가 있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영위를 할 때 있어서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유발을 하고 있고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더욱더 커지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추출 산업이 굉장히 광물 자원을 더욱더 추출을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도시화와 산업화와 함께 다 더불어서 지금 생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는 것입니다. 생태가 악화되면서 환경이 붕괴하면서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기후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국내적인 그리고 또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홍수, 가뭄, 태풍, 폭풍, 산사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도서국가, 작은 도서국가만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붕괴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취약하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사상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 작물, 식물이 부족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구 증가, 인구 이주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토지, 대양, 바다, 생태계 생산성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또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것인데 기후변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되면 가난이 더욱더 나타나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빈곤해지면 더욱더 갈등의 소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의 건강 또 이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이 중요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최혜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동물을 매개로 발생한 감염병인데요. 인구 수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동물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높아지면서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넘어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더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우리의 위험 자체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UN 환경평가,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나오면은 전체 감염병의 60% 그리고 심지어 신생 감염병의 75% 정도는 동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에볼라, 사르스, 지카 그리고 기타 등등의 바이러스는 다 동물을 매개로 전염이 된 것이고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과 생태계 간의 불건전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과 우리의 토지와 생태계를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취를 근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공동체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 붕괴나 기후 변화로 드러난 결과와 그것이 무엇을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건력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동티모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4가지 축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역량 부여와 참여입니다.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토착민들의 어떤 전통적인 지식과 전통적인 관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념과 관습과 언어와 이 문화 자체가 그 공동체의 보건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 기반한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책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조정과 협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나, 특히 이제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더 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동티모르에는 굉장히 풍부한 문화 다양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굉장히 풍부한 우리만의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고유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환경 그리고 생태 다양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타라반두라는 자연 보전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 관습 규범입니다. 이게 저희 그 동티모르에서는 현지 토착 법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습법 중에서 저희가 토지 보유, 토지 이용, 자원 이용, 그리고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을 또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노인분들께서 이 타라반두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타라반두가 원래 예전에는 이게 되게 후진적인 관습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UNDP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이런 전통 관습은 더욱더 향상시켜야 되고 전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승시키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걸쳐서 이것이 전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주변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주도하는 환경 관리 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별로 관습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신념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통도 다 다릅니다. 이건 이제 저희 동티모르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경을 보존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안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침식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라는 그런 전통 지식이 있습니다. 이 연안선, 해안선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관습이 있고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자연의 어떤 복원, 자연의 재생을 하고 그리고 구역에 따라서 우리가 폐쇄를 해야 될 구역을 선별적으로 폐쇄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반된 이 관리 계획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그 생태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또 이 고유한 이 공동체의 지식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계속해서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서 그들의 역량이 나중에 더 커지는 데도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그들의 결국에는 전체적인 복원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문제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들의 노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기술적인 수단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해안선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여기에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망그로브 숲이 많이 없어진 것, 침식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 IT나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마찬가지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 지역 주민분들에게
빨리 알려줘서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한다든지 해서 그 자연재해의 임팩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주민분들의 다른 대안적인 생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안선이 파괴가 되고 있고 특히 망그로브 숲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동티모르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적인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안선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해양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적인 생계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공예를 만든다든지 혹은 조각품이라든지 생태 관광을 더욱더 우리가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 해양 자원에 대해서 너무나 의존도가 높은 그 상황을 조금 개선을 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역량 강화인데요. 앞서서 다른 여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것을 잘 전승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정책과 그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잘 서포트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복원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국가적인 어떤 제도, 그 틀이 그리고 또 여러 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미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서포트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티모르의 연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서로 공유를 하고 내용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티모르 연안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장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있고 어민분들도 계시고 관광 쪽에 계시는 담당자분들과 추출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과 이래서 굉장히 이해 당사자분들이 서로 다른 각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화로운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통합적인 접근법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조화로운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가 아주 좋게 동티모르에 다 있고 저에게 식량을 주고 의약품을 주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이미 다 이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생태계가 이 사람이 만든 어떤 인간이 했던 행동 때문에 악화되고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버넌스 시스템을 더욱더 보강을 해서 이 지속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연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정책과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도가 아닌 생태계 기반된 이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역량 강화입니다.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우선 연구에서부터 비롯돼야 되겠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세대에게 기존의 문화적 관습이 무엇인지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그 생태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민간 부문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이 굉장히 주요한 이해 당사자인데요. 저희가 이해 당사자 얘기를 할 때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주요한 사용자들이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계신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이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라는 개념을 주류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출 산업의 종사자다 할 때 그 추출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혹은 저희가 PES라고 하는 생태계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금을 징수하면은 그 생성된 수입은 생태계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분배하여서 생태계 보전에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 여기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2015년에 망그로브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티몰레스테의 망그로브 그 숲의 전체적인 가치가 5,500만 달러에 해당한다라고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ES 생태계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때 있어서 이 망그로브 숲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이 망그로브 생태계가 탄소를 굉장히 많이 포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는 데에서 요금을 징수를 하고 그 납부된 요금은 나중에 그 생태계 주변의 공동체에서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 어획에 담당하시는 어획에 계신 분들 근해 어업에 있어서도 과세를 한다든가 관광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도 저희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분들이 공동체를 지원을 하고 특히 토착민들의 지식과 관습과 문화를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을 하고 자신들의 복원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람과 자연 간의 공존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